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마노 유카리가 살해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시바타는 나고야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 있었다. 이번 파트너는 나오이 선배다. 자유석이지만 다행히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 둘이 나란히 앉아봤자 별반 좋을 것도 없다. 심심하지 않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었다. 도쿄 지역은 가랑비가 흩뿌렸지만 서쪽으로 달려갈수록 점차로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후지산이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스포츠 신문과 주간지를 서로 바꿔가며 읽었지만 먼저 다 읽은 나오이가 크게 기지개를 켰다. 그 참에 긴 신음소리를 울렸다. 남자 관계 쪽은 벽에 부딪힌 것 같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나오이가 말했다. 유카리의 남자 관계에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듯한 기미는 없었다. 역시 마키무라 에리 쪽인가? 유카리 씨가 대체 뭘 손에 쥐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오이는 생전에 유카리를 만나본 탓인지 묘하게 감개가 담긴 목소리를 냈다. 유카리 씨가 하나야 사장이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얘기 쪽은 뭔가 새롭게 알아낸 거 없었어요? 스포츠 신문을 접으면서 시바타가 물었다. 어제 그 건으로 하나야 쪽에 찾아갔던 모양이야. 마노 유카리라는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니시하라 사장이 전혀 없다고 즉각 부정했다고 하더라고. 사장이라면 니시하라 마사오 씨죠. 형사가 왔다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그야 뭐 몹시 불쾌했겠지. 젊은 여자가 살해된 사건에 왜 뜬금없이 자기를 찾아왔느냐고. 실은 우리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잖아. 하지만 하나야가 전혀 관계없진 않아요. 마키무라 에리가 사망한 게 하나야 감사 파티가 끝난 직후였잖아요. 그 파티는 당연히 니시하라 일가족도 모두 얼굴을 내밀었다고요. 일가족이?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팀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오이가 말했을 때 차내 판매원이 다가왔다. 시바타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각각 2개씩 샀다. 재미있는 얘기요? 신중한 손놀림으로 커피에 밀크를 넣으면서 시바타는 물었다. 응, 하나야의 후계자 얘기야. 현재 니시하라 마사오가 사장이고 장남인 쇼이치가 부사장이잖아. 근데 차기 사장은 반드시 장남 쇼이치로 정해진 게 아니래. 이 커피 괜찮은데? 나오이가 종이컵 커피에 입맛을 다시며 좋아했다. 그럼 또 다른 사장 후보가 있어요? 그렇다더라고. 우선 둘째 아들 다쿠지. 그리고 뜻밖에도 셋째 아들 겐조도 후보에 올랐어. 일단 마사오 사장이 아직 건강한 편이라서 차근차근 상황을 지켜볼 생각인 모양이야. 형제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네요. 니시하라 마사오 사장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한다더라고. 게다가 그 형제간의 경쟁에 잠시 끼어든 자가 있었어. 바로 사타케라는 자야. 그 사람 저도 알아요. 우묵한 눈과 표정 없는 인매가 기억났다. 결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다. 그 사람이 삼형제의 대항마였어요? 아니,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지. 실은 몇 년 전에 셋째 아들 겐조가 마사오의 눈밖에 나서 의절을 당한 적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무렵에는 망나니 짓이 유난히 심했던 모양이야. 가게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일상 다반사였대. 그러자 겐조 대신 떠오른 사람이 실력자인 사타케였어. 아무튼 영업 실적이 대단했다더라고. 앞으로 간사이 쪽을 맡기기로 거의 얘기가 정해졌다는 거야. 하지만 그 결정이 번복되었군요. 시바타는 남은 햄 샌드위치를 입에 몰아넣었다. 맞아. 쫓겨났던 겐조가 다시 돌아왔거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마사오 사장의 마음이 바뀐 거였어. 그리고 사타케는 겐조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실로 따분한 자리에 앉혀졌고. 왜 마사오 사장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글쎄, 거기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결국 친자식이 더 소중했던 모양이지. 그런 망나니 아들이라도. 열차가 벌써 하마마스를 지나고 있었다. 나오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냉큼 샌드위치 포장을 펼쳤다. 두 사람은 줄곧 하나야 이야기만 했지만 오늘 나고야에 가는 이유는 하나야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다카미 유타로 살해 사건의 주변을 다시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루모토의 나고야에서의 행적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마키무라 에리와 마노 유카리가 뭔가 알아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나고야에는 11시 전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나고야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나카구에 있는 아이치 현경 본부를 찾아갔다. 북측으로 나고야 성이 보이는 곳이었다. 형사 부장과 인사를 나눈 뒤 수사 일과로 갔다. 아마노라는 수사원이 시바타 일행을 맞아주었다. 수염이 짙고 육체 노동자 같은 느낌의 남자였다. 우리로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사건이었어요. 자료를 넘기면서 아마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세 고이치가 범인이라는 것은 뭐 틀림없었죠. 증거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문제는 다카미 유타로와의 연결고리였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훑어봐도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고이치가 돈을 목적으로 강도질에 나섰고 다카미 유타로는 우연히 그 피해자가 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이세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참이었습니까? 시바타가 물었다. 그렇죠.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업계가 여간 빡빡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본가가 기후 쪽인데 아들을 도와줄 만큼 풍족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돈과 인맥 없이는 화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시바타도 들은 적이 있다. 우선 이세 고이치의 본가 주소는 메모해 두기로 했다. 이세는 어떤 성격이었어요?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옆에서 나오이가 말을 보탰다. 주위의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라는 경우도 많으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무서운 경우가 있죠. 나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카미 측에서도 이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던데요. 시바타의 질문에 아마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업무 관계자부터 사적인 교류까지 샅샅이 다 알아봤는데 어떤 관련도 없었어요. 혹시 다카미 유타로 씨가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알게 됐나 하고 그쪽으로도 수사를 해봤는데 그런 일도 전혀 없더라고요. 이세라는 인간도 참 그래요. 기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할 거라면 좀 더 자세히 적어줬으면 좀 좋습니까? 아마노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유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시바타의 말에 아마노는 파일을 찾아와 그에게 내밀었다. 유서의 복사본이 첨부된 파일이었다. 그곳에는 상당한 달필의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이치 현경 귀하, 다카미 유타로 씨를 살해한 사람은 저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에리에게 너와 함께 비틀즈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세 고이치. 진짜 간단하네. 시바타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나오이가 아마노에게 물었다. 이세가 썼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까? 물론이죠. 필적 감정도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아마노는 조금 뻣뻣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범할 리가 있겠느냐는 말투였다. 하긴 그렇다고 시바타도 생각했다. 나아가 아마노는 덧붙였다. 이세의 자살도 틀림없어요. 액사를 가장한 살인은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자기 방에서 목을 맸다고 했죠. 시바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천장 근처에 개폐식 환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밧줄을 맸어요. 발견자는 원룸 뒤편 건물에 사는 주부였고 빨래를 널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유리창 너머로 사체가 매달린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더라고요. 딱하게도 라고 시바타는 그 주부를 생각했다. 마키무라 에리씨도 만나보셨겠네요. 나오이가 물었다. 네, 만났죠. 아마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 에리씨도 얼마 전에 도쿄에서 사망했다면서요? 예, 에리씨는 그때 이세의 범행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세가 자살한 것을 알고 황망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게 거짓된 연기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뜻인 모양이다. 그 밖에 이세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없었나요? 미대 시절 친구 중에 나카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 사건 날에 회사에서 철야로 일했고 증인도 있었으니까. 디자인 관련 회사였어요. 나카니시 외에는 딱히 친했던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었고 나고야역 옆에 있다는 그 디자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시바타는 메모했다. 다카미 유타로 씨가 사건 현장에 갔던 이유 말인데요.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어요. 시바타의 질문에 아마노는 떨떠름한 얼굴을 보이며 말했다. 네, 밝히지 못했어요. 추정일 뿐이지만 이세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카미 씨를 불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카미 유타로 씨의 사망으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오이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세의 범행에 이면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뭔가 득을 본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는. 신중한 어조로 아마노가 대답했다. 그 사건으로 친동생 야스시가 후임 사장이 됐지만 그것도 딱히 득을 봤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건으로 다카미가는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딸의 혼담이 무산되기도 했고. 혼담? 시바타가 되물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유타로 씨의 외동딸이 마침 그 무렵에 혼담이 무르익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혼담이고 뭐고 돌아볼 겨를이 없었겠죠. 저런... 분명 다카미가에는 악몽 같은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 현경 본부를 나와 두 사람은 아마노가 알려준 디자인 사무실에 전화했다. 나카니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시바타는 지금 잠깐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 도쿄에서 온 형사라는 말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그래도 만남을 허락해 주었다. 이세가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실제로 화가가 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교사나 디자인 회사 쪽으로 진출하죠. 이세에게도 그렇게 권했는데 회사는 자기 성격에 안 맞다고 초상화 알바로 근근히 떼어가며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디자인 사무실 안에서의 면담이었다. 실내 한복판에 제도대가 4대, 그중 2대에서 작업 중이었다. 남자 1명, 그리고 또 1명은 여대생으로 보였다. 제도대 주인은 종이며 도구들로 어수선했다. 그나마 한쪽에 간소한 테이블과 소파가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나카니시는 거구였지만 동안이라서 나이든 대학생 정도로 보였다. 살이 쪘는지 버튼다운의 셔츠가 팽팽히 당겨졌다. 그러면 이세의 범행도 그럴만하다는 건가요? 시바타가 물었다. 조금은요. 하지만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다카미 유타로와의 관계에 대해 짐작되는 게 있는지도 물어봤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이치 현경이 이미 조사한 것을 다시 더듬는 것뿐이라서 애초에 큰 기대는 없었다. 시바타는 마키무라 에리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카니시는 그녀의 죽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 도쿄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슬픈 눈빛을 보였다. 에리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죠? 그녀가 도쿄에 가기 전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이세우 범행에 대해 뭔가 얘기한 건 없었던가요? 글쎄요. 나카니 씨는 멍하니 벽 쪽을 바라보았다. 유리 공예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만 그걸 보는 건 아닌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무렵 에리 씨는 항상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사건의 충격으로 침울해하는 것과도 약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루모토와 하나야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는지도 물어보았다. 하나야라면 알고 있지만 그건 유명한 보석점이라서 아는 것뿐이라고 나카니 씨는 대답했다. 나카니 씨의 사무실을 나와 시바타와 나오이는 나고야 지하상가에서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가게 앞으로 젊은 남녀들이 지나갔다. 나고야 사람들은 역시 수수하다니까. 금세 그릇을 싹싹 비운 나오이가 물을 마시며 통로 쪽에 시선을 향한 채 말했다. 미니스커트가 거의 안 보여. 요즘에는 몸매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유행인데 다들 치렁치렁한 치마를 입고 다니잖아. 그런 얘기를 큰 소리로 떠들면 다들 노려볼걸요.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선 나카무라 경찰서에 가보자고. 그 다음은 에리 씨의 본가에 가봐야지. 마루모토는 밤비 뱅퀴스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나고야에서 지냈다. 그 기간에 대한 조사를 나카무라 경찰서에 미리 부탁해 둔 것이다. 이세의 본가는 어떻게 할까요? 기후? 나오이는 답답하다는 얼굴이었다. 거긴 너무 멀잖아. 그래도 이따가 경감님에게 연락해서 지시를 받도록 하죠. 지하상가를 나와 두 사람은 나카무라 경찰서로 향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4년 전에 나고야에 내려와 한동안 집안 사업을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다케바시초에서 카페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반년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 뒤로 마루모토 혼자 카페를 꾸려갔어요. 장사가 영 안 되긴 했지만요. 후지키라는 젊은 수사원이 찬찬히 설명해 주었다. 그 밖에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시바타가 물었다.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가게를 접고 다시 도쿄로 올라갔죠. 카페랑 집은 팔아치우고? 이번에는 나오이가 물었다. 네, 양쪽 다 팔았는데 빚을 갚느라 별로 남은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무렵에 마루모토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까요? 카페 근처에 작은 인쇄소가 있는데 그 인쇄소 주인이 마루모토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후지키는 인쇄소까지의 약도를 그려주었다. 시바타와 나오이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나카무라 경찰서를 나와 약도를 들여다보며 걸음을 옮겼다. 바로 1km도 안 되는 곳이었다. 고가네토리라는 큰 길을 마주하고 야마모토 인쇄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 작은 지역 은행이었다. 인쇄소 주인 야마모토는 뚱뚱한 장사꾼 타입이었다. 마루모토라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카페를 하는 동안에도 마루모토는 다시 도쿄에 올라가 새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마음먹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컴패니언 파견 회사가 아주 잘 된다더라고요. 대단한 친구예요. 도쿄에 가기 전에 마루모토의 상황을 물어보자 야마모토는 숱이 줄어든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말했다. 진짜 그때만 해도 자금이 모자란다고 징징거렸는데 말이에요. 100만엔이든 200만엔이든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거절은 했지만 결국 집과 가게를 팔아서 그럭저럭 맞춘 모양이죠. 마루모토 씨가 이쪽에서 지내는 동안에 여기 사람들은 많이 만났던가요? 그야 뭐 적지는 않은 편이었죠. 혹시 이 사진 중에 아는 얼굴 있나요? 시바타는 사진 2장을 야마모토에게 내보였다. 마키무라 에리와 이세 고이치의 사진이다. 야마모토는 미간을 좁히고 들여다보았지만 이윽고 고개를 저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지하철에 가죽 손잡이를 붙잡고 가는 참에
나오이가 중얼거렸다. 이시아 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시아 역은 마키무라 에리의 본가가 있는 곳이다. 이번에는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시바타는 미리 각오하고 있었다. 나오이가 뒤를 이었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두 남자의 궤적을 쫓고 있어. 한 명은 이세, 그리고 또 한 명은 마루모토야. 현재까지는 둘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지만 그 두 사람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건 둘 다 돈이 필요했었다는 거야. 물론 누구든 돈을 원하지. 나도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양상이 약간 남다른 것 같아.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고 벼르면서 한 방에 큰 돈을 손에 쥐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마루모토 쪽은 일단 성공했어. 이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신세를 망쳤지만 두 사람이 대조적이네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현재로서는 일단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뿐이지. 특히 마루모토 쪽은 더 그렇잖아. 빚을 갚고 나서 컴패니언 사업을 시작할 만큼 자금이 남았을 리도 없는데. 이시아역에 도착하자 지난번에 왔던 대로 북쪽으로 향했다. 나고야도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도로폭이 넓고 정비가 잘 되어서 인도를 걷는데도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다. 쌀가게에는 에리의 아버지와 오빠인 노리유키가 있었다. 두 사람은 형사를 보자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간 모양이었다. 가게는 아버지에게 맡기고 노리유키가 안쪽 방에서 형사들을 마주했다. 이세 고이치의 일이 알려진 것에 대해 노리유키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아마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리라. 그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무서워 그런 사실을 고의로 감추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오히려 그가 깜짝 놀란 것은 에리의 친구가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시바타는 그 사건 때문에 에리 씨의 자살도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세가 그렇게 죽은 뒤로 그 일을 에리와 얘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에리 쪽에서도 별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였고요. 그때 일을 노리유키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도쿄에 갈 때 에리 씨가 뭔가 얘기한 건 없었습니까? 딱히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이세와의 일을 잇기 위해 나고야를 떠나려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만 했죠. 노리유키는 거뭇거뭇 자라난 수염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다시 한번 에리의 방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노리유키는 바로 허락해 주었다. 그 2층 방으로 안내를 받아 올라갔다. 전에 봤던 그대로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청소는 자주 하는지 먼지가 쌓인 곳은 없었다. 노리유키의 허락을 받아 시바타와 나오이는 방 안을 다시금 샅샅이 살펴보았다. 이세의 범행과 관련이 있을 만한 것을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 시바타, 이리 와봐. 서랍 안을 들여다보던 나오이의 말에 시바타는 잽싸게 달려갔다. 노리유키도 옆으로 다가왔다. 에리 씨인 것 같은데? 나오이가 손에 든 것은 10호 정도의 그림이었다. 한 여인이 턱을 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틀림없는 에리의 얼굴이었다. 이거 말고도 그림이 또 있습니까? 시바타가 서랍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네, 그림이라면 이것저것 꽤 있을 거예요. 대답한 것은 노리유키였다. 그는 붙박이장에서 납작한 골판지 박스를 꺼내왔다. 도화지에 그린 그림들이었다. 에리의 초상화 외에도 풍경화 여러 장이 있었다. 역시 대단한 실력이라고 시바타는 생각했지만 전문가가 본다면 평가는 다를지도 모른다. 초상화도 있군요. 모델을 그대로 그려낸 듯한 초상화 10여 장이 나왔다. 그 중에 에리의 얼굴은 없었다. 나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다. 그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시바타도 짐작이 갔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초상화 우리가 잠시 가져가도 될까요? 시바타가 묻자 그러시죠.
라고 노리유키는 대답했다. 다른 그림은 괜찮습니까? 우선 이 그림들만 가져가도록 하죠. 나중에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그림들도 잘 보관해 주십시오. 나오이가 말했다. 아, 저 그림도 이세가 그린 건가요? 시바타가 가리킨 것은 창문 위쪽에 걸어둔 작은 그림이었다. 어디서나 마주칠 듯한 평범한 동네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구도였다. 저건 이세가 마지막으로 그린 건데, 노리유키가 머뭇머뭇 말했다. 그날 사체로 발견됐을 때 이젤에 놓여 있었어요. 아직 물감도 덜 마른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세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시바타는 새삼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자살 직전에 그린 마지막 그림이라면 그때의 심리가 담겨있지 않을까 하고 찬찬히 살펴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특이점은 없었다. 이 그림도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나오이가 당부했다. 그림 외에는 시바타와 나오이의 마음을 끄는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세가 자살한 뒤에 그녀가 이 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었다. 에리가 그 무렵에는 온종일 혼자 이 방에 틀어박혀 노래를 듣곤 했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건 밥 먹을 때 정도였습니다. 주로 어떤 노래를? 시바타가 무심코 물었다. 이것저것 듣는 모양이었지만 비틀즈가 많았어요. 이세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틀즈? 이세의 유서가 시바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에리, 너와 함께 비틀즈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시바타와 나오이가 나고야의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 수속을 하던 시각, 교코는 시부야의 NHK 홀에 와 있었다. 좌석은 거의 정중앙의 10번째 줄, R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였다. 공연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조율 중이어서 그 모습을 어린애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발레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머리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발레 공연은 처음이에요. 교코가 둘레둘레 둘러봤기 때문인지 다카미 슌스케가 옆에서 물었다. 네, 라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으로는 몇 번 봤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고전 발레 같은 우아한 프로에는 한 번도 채널을 맞춰본 적이 없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를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프로야구도 그렇지만 직접 현장에 와보지 않고서는 참된 맛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교코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카미가 유카리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조금 뒤였다. 장내가 어두워지기 직전이다.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문에서 봤다고 했다. 발견자로 교코 씨 이름이 실렸던데 그분과는 친한 사이였어요? 아니요.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 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어요. 그렇군요. 요즘 불행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네요. 진짜 그렇죠. 이윽고 장내의 조명이 스르르 꺼졌다. 오케스트라가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는 막이 열리고 그림책에서 빠져나온 듯한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연이 끝나고 다카미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아카사카에 자리한 프랑스 요리 전문점으로 인테리어는 옛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의자며 벽에 설치된 선반도 아르데코 풍이었다. 멋있었죠. 백조의 호수는 몇 번을 봐도 좋더라고요. 와인잔을 기울이며 다카미는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교코는 웃는 얼굴로 응했다. 실제로 걱정했던 것보다 따분하지도 않았고 발레의 재미를 알게 된 듯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다카미가 약간 정색을 하고 인사를 건넸다. 교코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정말 즐거웠는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지만
바쁜데 불러낸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다카미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더니 이윽고 말했다. 마노 유카리 씨라고 했던가요? 며칠 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모양이다. 교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에서 본 것이지만 지난번 그 친구분의 자살과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그렇다고 결론이 난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다카미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시선을 떨궜다.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교코는 그의 그런 표정을 슬쩍 훔쳐보다가 다카미 씨 라고 입을 열었다. 한 박자 늦게야 그가 서둘러 대답했다. 아, 네. 뭐라고 하셨죠? 이번 일이 궁금하신 거예요? 다카미는 허를 찔린 듯한 얼굴을 했다. 이번 일? 요즘 일어난 사건들 말이에요. 에리의 자살이라든가 유카리가 살해된 사건요. 교코는 지그시 다카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급하게 눈을 깜짝거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곧바로 다시 그녀를 보았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교코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궁금해하시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서 정보를 얻어내려는 거죠. 다카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리라. 오늘 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교코로서는 결코 예정에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미리 마음먹고 나온 것이다. 역시 그는 유카리의 죽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교코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초대한 게 틀림없다. 실은 제가 에리의 옛 연인이를 알고 있어요. 교코의 말에 다카미는 흠칫 놀란 듯 입이 반쯤 벌어졌다. 그 얼굴을 보며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 연인과 다카미 씨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감추지 말아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즉 교코는 작전을 바꾼 것이다. 최대한 자주 만나면서 기회를 잡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작전이었지만 만일 다카미가 자신을 이용해 정보를 얻을 속셈이라면 기꺼이 협력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다카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알리바이가 성립한 시점에 이미 확실해졌다는 게 교코의 판단이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다카미 쪽이었다. 희미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와인잔을 손에 들고 남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간 아니군요, 교코씨. 어때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빈 잔을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다. 손의 온기로 잔이 은근히 흐릿해졌다. 다카미 유타로 씨가 내 큰아버지라는 건 이미 알고 있겠군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네, 라고 교코는 답했다. 큰아버지가 살해된 사건에 나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럼 이세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범인은 틀림없이 그자였어요. 하지만 그 사건에는 아직 감춰진 것들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이라고 말하고 그는 뭔가를 꿀꺽 삼키듯이 목을 움직였다. 지금 교코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경찰에도 비밀로 해왔으니까. 그 바람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죠. 그렇군요.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었지만 여기서 끈질기게 캐묻는 건 좋지 않다고 교코는 판단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다카미 씨가 제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자 다카미는 뭔가 눈부신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한 뒤에 말했다. 교코 씨는 아주 재미있는 분이군요.
그럼 건배나 할까요? 교코의 말에 그는 한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시바타는 다음날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호텔 데스크에 모닝콜을 부탁해둔 것이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옆에 침대를 돌아보았다. 나오이는 둥근 등을 이쪽으로 향한 채 쿨쿨 자고 있었다. 일어날 기척도 없었다. 미끄러지듯이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에서 이를 닦았다. 거울에 수염이 자란 얼굴이 비쳤다. 눈 밑이 거무스레한 것은 내가 그리 봐서 그런 건가? 하고 얼굴 각도를 바꿔보기도 했다. 오늘은 기후에 가기로 했다. 어제 본부에 연락했더니 이세의 본가에도 들렀다가 오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아이치 현경본부에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 도쿄의 수사본부에서는 시바타와 나오이가 뭔가 선물을 들고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모양이다. 그 초상화 그림이 선물이라면 선물이지만 과연 얼마나 수사에 도움이 될지. 면도를 하면서 시바타는 생각을 굴렸다. 욕실을 나왔을 때도 나오이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드링크제라도 사러 갈까? 하고 시바타는 키를 들고 문 앞으로 갔다. 도어 체인이 눈에 들어왔다. 긴자 퀸 호텔에서 본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였다. 일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안쪽에 도어 체인을 더듬어 보았다. 체인은 금세 손에 잡혔지만 바깥쪽에서는 역시 채울 수 없었다. 채우려면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은 세상 어떤 도어 체인이든 마찬가지다. 시바타는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왔다. 안쪽에서도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체인의 길이와 벽에 붙은 고리의 간격이 중요해. 이게 빠듯하게 걸리는 구조야. 체인이 조금만 더 길면 바깥쪽에서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다. 어쩌면 범인은 체인의 길이를 조정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아니지. 그걸 조정했다가는 나중에 조사해보면 금세 드러나잖아. 이번에는 진짜로 방을 나와 우선 드링크제부터 사왔다. 나오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잘도 자는구나 하고 감탄했다. 드링크제를 마시면서 시바타는 다시 문 앞으로 갔다. 체인의 길이를 바꿀 수 없다면 벽에 붙은 고리의 간격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건 조정하기가 더 어렵고 말할 것도 없이 증거가 남아버린다. 잠깐. 시바타는 체인을 잡고 그것과 문을 번갈아 보았다. 중요한 점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구나. 저도 모르게 드링크병을 움켜쥐었다. 나오이 선배, 얼른 일어나요. 그는 침대로 다가가 담요를 젖히고 나오이를 흔들었다. 끙 신음소리를 내면서 한사코 담요 속으로 기어들어 가려고만 했다. 그만 일어날 시간이라니까요. 게다가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대체 뭔데 호들갑이야. 나는 아침 안 먹을 테니까 제발 좀 더 자게 해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시바타는 나오이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밀실 수수께끼가 풀렸어요.